안녕하세요. 노을쌤입니다. 오늘은 명보사 자격시험 이론 파트 35문항 또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첫 화면은 대단원, 소단원, 문항번호, 문항수 늘 변함없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한 4, 5회차 이렇게 좀 풀어보시면 아마도 이 단원에 해당하는 문항번호랑 문항수가 좀 이제 익숙하게 다가오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혹여라도 또 이게 첫 영상으로 혹시 보시게 된다면 꼭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느 단원이 잘 되고 있고 어느 단원이 조금 부족한지 자가 진단의 용으로 이 모의고사 문제를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 있죠? 네, 저랑 같이 푸셔야 되니까요. 네. 그냥 귀로만 들으시면 강사인 저 혼자 푸는 거잖아요. 예,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풀어가시면서 어느 단어는 맞고 어느 단어는 좀 틀리는지 번호로다가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 35문항 풀어보시면서 옆에 종이하고 펜 같이 두시고요. 예, 뭐 맞는 문항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맞추지 못했던 문항들이 있다면 그 문항 번호를 좀 표기를 해두시면 35문항까지 다 풀어보시고 이제 저랑 어느 단원이 부족했는지 찾아서 표준 교재로 조금 더 복습을 하시거나 단원 문제로 보충을 해주시면 점수가 조금씩 상승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의 요형은 1번 정치적 보상, 2번 지적 보상, 3번 경제적 보상, 4번 자유적 보상, 5번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1번입니다. 정치적 보상. 네, 우리 이 보상의 유형이 몇 가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여기 보기 보시면 요 유형이 네 가지였다라는 것만 딱 아시는 순간에 이 문제는 사실 얘는 빼놓고 푸셔도 돼요. 자유적 보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우리 표준교재 나와 있는 보상의 유형은 제가 오른쪽에 체크박스 적어갖고 왔어요. 경제적, 제도적, 정치적,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네 가지 안에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노인의 날을 지정하는 건 정치적 보상이었으니까 지적 보상이거나 문화유산의 전수라면 정책자문, 기록물 등록, 유형, 무형, 문화재 보전, 전수 이런 게 들어가겠죠. 경제적 보상이라면 이런 시설의 이용 감면.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문제 1번의 답이 4번, 문제 1번의 답이 1번이야. 네. 이거 하나만 맞았다고, 됐어.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건 이거더라고요. 문제 하나로 여러 개의 유형을 같이 풀어볼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노인의 대상자에게 교통시설, 공원,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 감면을 해주는 보상 유형은이라고 바꿔낼 수 있잖아요. 그럼 벌써 문제가 다른 문제가 돼버리니까요. 그럼 경제적 보상이 답입니다. 또는 정책자문, 기록물 등록, 문화재 전수보 이걸로 다 내용이 나온다면 그럼 2번이 답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1번 문제 하나 가지고요. 보상 4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각 4가지에 해당하는 답이 되려면 또 어떤 게 나와야 될까? 이런 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기 안에 제도적인 보상이 따로 나와 있지 않는데 제도적 보상 있죠. 혹시 제도적 보상은 어떤 내용인지 아실까요? 제가 적어오지 않아가지고 언어로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또는 뭐 복지관이나 지역사회 경로당을 이용한 어떤 여가 활동, 노인 공격 이런 거 나오면 제도적 보상입니다. 자, 이거 내용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옆에 항상 표준교재 페이지 적어놓고 있으니까요. 책으로 한번 꼭 찾아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2번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2번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3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4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5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런 문제는 좀 쉽죠. 네,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영보사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네, 아까처럼 그런 꼼꼼히 좀 봐야 될 거. 2번 같은 문제는 그냥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다 읽고 내려가시면서 정답은 5번이야 라고 쉽게 보이거든요. 안 보이면 좀 더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네, 이런 문제는 1번 아니야, 2번 아니야, 이렇게 금방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자,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 안정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의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조성. 1번 기초연금, 2번 국민연금, 3번 주택연금, 4번 고용보험, 5번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22페이지에 가면 참고 좌측에 기초연금 제도 이렇게 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참고에 국민건강, 그러니까 공적부조, 사회보험, 그죠? 그래서 사회보험 안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기 요양보험까지 여기 카테고리 안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38인가요? 예, 이거 국가고시에서 나왔던 문제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수정 하나도 안 했어요. 똑같아요.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 문제가 뭐 유튜브가 거의 똑같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강사나 뭐 강사가 아닌 분도 유튜브 하시니까 네, 가져오시는 문제 내용들이 보다 보면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만 반복해서 풀어도 합격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유튜브 문제만 반복해서 풀어서 떨어졌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네, 그거는 문제 유형들을 여러 가지를 접하지 않고 똑같은 문제들만 반복해서 계속 푸신 거예요. 왜냐면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건 있어요. 한 90% 정도. 그런데 토시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 이런 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좀 국가고시 문제, 기출문제 중에서 자주 못 봤던 건데 이런 거는 좀 꼼꼼히 보고 넘어가 주셔야지만 돼요. 예,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처할 수 있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건 표준 교재를 좀 꼼꼼히 읽고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최고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자, 4번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2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3번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4번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5번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조건을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네, 표준교재 또는 하고 내용이 좀 전 달라요. 표준교재대로 읽으면 요즘 이해가 많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좀 나눠봤고요. 65세 이상이면서 질환을 가진 자, 아무 병이나 다 됩니다. 65세 이상이면 심지어 교통사고도 해당이 되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어려운 사람이거나 또는 65세 미만이라면 그냥 질환이 아니죠. 노인성 질환이죠. 예, 노인성 질환이라 하면 치매, 뇌졸중, 파킨슨. 근데 요 세 가지 단어만 또 교재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표준 교재에 가보시면 네, 치매는 특별하게 헷갈린 용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뇌경색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의학 용어가 들어가서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용어도 뇌출혈의 일종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 같은 경우에도 뭐 기저핵 이런 단어를 좀 쓰잖아요. 그래서 그 노인성 질병명이라고 표 1-8, 34페이지 있습니다. 그 병명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예,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 됩니다. 자, 요 주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1번부터 5번의 보기를 찾아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였죠. 1번 같은 경우에 혈관성 치매니까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거고요. 일상생활이 어렵고요. 65세 미만 해당되네요. 그쵸? 그럼 이번에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는 백내장 수술 65세 이상이면 백내장도 가능하세요. 근데 그걸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됐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번 맞지 않는 거죠.
3번 같은 경우에는 60세, 60세면 노인성 질환이 나와줘야 되는데 발목골절, 그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60세라면 노인성 질환이 나와야 되는데 결핵이 노인성 질환이 들어가진 않죠. 5번 같은 경우도 65세 미만인데 폐렴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잖아요. 항상 얘네는 교집합.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요거 좀 꼼꼼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정지하고 선생님도 스스로 본인이 읽고 맞나 틀리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1번 방문 간호, 2번 방문 목욕, 3번 방문 요양, 4번 노인 요양시설, 5번 노인 복지관. 네, 정답은 노인복지관입니다. 등급 외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방문간호, 방문요양, 목욕 요 세 가지는 재가급여 서비스, 노인요양시설은 네, 시설급여 서비스, 등급자, 노인 장기요양 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였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묻는 문제는 등급 외자였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등급 외자 나 몰래 하라 하진 않아요. 네, 노인복지 사업과 연계를 해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를 해서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와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등급 외자에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보기에서 찾아주셔도 정답에 우리가 체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문항 가기 전에요. 네, 항상 제가 제도 문제 보면 요 장면 항상 띄워드려요. 선생님도 혼자, 여기는 반드시 혼자 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해서 이거 머리 잘 안 들어오거든요. 정지 화면 눌러두시고, 그쵸? 자, 노인장병보험 제도가 사업자, 가입자, 어디서 관장하지? 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요 시계 방향 돌아가시면서. 그럼 제도 정리 다 할 수 있어요. 네, 제도가 쉬우면 쉽다, 어려우면 어렵다. 저는 쉽다라고 말 안 해요. 가르치는 강사지만. 왜냐면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암기. 점수도 외워야 되고, 종류도 외워야 되고, 본인부담금도 외워야 되고,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꼼꼼하게 그냥, 여기 문제는 이거야. 제도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제도를 한번 시계 방향으로 마인드맵을 돌려서 본인의 음성으로 좀 읽고 기억을 해주신다면 어떤 제도 문제와 만나도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된 옳은 설명으로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보기는 이 중에서 아무거나 다 5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본인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목욕 도움, 2번 의사소통 도움, 3번 청소 및 주변 정돈, 4번 구강 관리, 5번 병원 동행.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일상생활 서비스 안에 해당하는 거죠?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럼 일상생활 서비스 안에 청소, 주변 정돈, 네, 그거 말고 또 있죠? 네, 뭐 있어요? 취사, 세탁, 이것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목욕도움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구강관리까지.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지원 서비스. 자, 정서지원 서비스 의사소통 도움 말고 또 뭐 있죠?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이런 거 다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병원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외출시 동행 말고 또 뭐 있죠? 일상 업무대. 이거 만약에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 답이 안 나오시면 꼭 48페이지 표준교재 가세요. 예, 이거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제가 일부러 묻지 않았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네, 그거 말고도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있죠?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에 행동변화 대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설 환경관리 서비스, 간호처치 서비스, 요런 다 있어요, 내용이요.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까지. 그래서 요거 선생님들이 표 48페이지를 반드시 찾아가셔서 꼭 익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이죠. 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7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부터 나왔네요. 네. 자,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1번 같은 경우에 서비스를 보호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하셔야 되고요.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까지 맞습니다. 근데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셔야 되죠. 응급처치를 한다. 이렇게 바꿔주면 맞는 거고요. 상태 변화가 있으면 보고하셔야 돼요. 예, 일상생활의 방식을 요양보호사 기준이 아니라 대상자. 그쵸? 이렇게 바꿔줘야 정답이겠죠? 자, 다음 문항 갑니다. 8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1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3번입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그쵸? 네. 자, 우리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동료가 따귀를 막 맞고 있는데, 그쵸? 조용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뭐 이런 내용도 막 나오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치매.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거 많이 강조해요. 존엄한 존재 대우받을 때 치매 어르신들이 인지 기능이 많이 상실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권리나 가치가 막 손상되게 모르겠지 뭐. 이렇게 하고 하셨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사실 존엄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도 뭐 인권교육 같은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내용 네모 안에 있는 거 문제 사례와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침해받을 권리라고 물었으니 3번이 답이고요. 자, 요 나머지 시설 윤리 강령들은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럼 가볼까요? 네, 이겁니다. 그쵸? 입소 전 단계부터 퇴소 단계까지 우리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윤리 강령이 15가지예요. 지금 빨간 글씨는 이 윤리 강령을 설명하는 개념의 대표 단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 글씨는 지금과 같은 문제 사례 이야기들이죠. 우리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근데 요즘은 또 문제를 여러 개를 또 보다 보면 최근 문제를 좀 최신 기출 문제 공개된 게 41회까지가 마지막이니까요. 올해는 잘 모르고요. 네, 왜냐면 CBT로 돌아가면서 유형 파악이 전혀 안 돼요. 가장 위험한 발언이 제가 알려드린 것만 보시면 합격합니다. 전 이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가르치는 강사인 저도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왜냐면 60점까지는 합격까지는 맞게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만점이라든지 문제 다는 가르치는 강사는 절대 몰라요. 그거는 국시원 출제하시는 분이 아는 거지 저희가 하는 발언은 그건 좀 거만한 발언이거든요. 저 역시도 CBT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겸손해졌어요. 왜? 모릅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공부 양이 더 많아졌어요.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미 많은 문제를 만들어 놓고 CBT 기계가 로또 돌리듯이 번호 추첨해가지고 유형을 뽑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날짜, 같은 시간이 아니고서는 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봅니다라는 장담은 전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시험 보신 선생님들은 사실 CBT로 바뀌면서 불합격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용을 차근히 천천히 다양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어렵지 않게 그 합격 문을 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도 윤리강령이 이 예시 같은 경우도 문제 사례도 제가 써드린 초록색 글씨는 표준교재에 있는 걸 갖고 왔지만 표준교재에 없는 예시도 출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흐름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아마도 정답을 찾아내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것부터 정확하게 숙지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 글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설윤리 강령은 거의 매해마다 한씩 출제되기 때문에 꼭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요. 표준교재 찾아가셔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교재로 한번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노인학대 유형 A와 사례가 B,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자, 유기는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2번,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한다. 3번, 신체적 학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한다. 4번, 정서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5번, 경제적 학대,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네, 찾아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죠. 네, 올바른 거 찾는 거니까요. 생활비 제공 중단한다. 네, 방임 맞아요. 네. 6위 보시면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이거는 이제 요렇게 봅시다. B에 해당하는 게 어느 학대 들어갑니까?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죠.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거, 네, 정서적 학대입니다.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하는 건 경제적 학대고요.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정서적 학대입니다. 네, 요런 문제는 난이도 하문제는 아니에요. 요거 한 중정도 수준 돼요. 아니면 살짝 올리면 중상 가운데 정도? 네, 왜냐면 대부분의 학대 시험 문제 요령들이 좀 쉽게 나면 하나만 설명해요. 생활비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다음 중 학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럼 이렇게 보기 5개에서 방임의 답을 쳐주시면 되거나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건 노인학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예 정서적 학대 이렇게 답을 쳐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9번처럼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 각자의 유형별로 꼼꼼하게 답을 맞춰내지 않으면 못 맞춰요. 예, 그래서 학대도 이런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도 출제되고 아까처럼 조금 제가 예시를 들었던 난이도가 쉬운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거. 그것만이 오로지 이 유형, 저 유형에 다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자, 10번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성적 사실 관계를 물어봄, 2번 뒤에서 껴안음, 3번 엉덩이를 밀착시킴, 4번 신체 부위를 노출함, 5번 음란한 사진을 보냄.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언어적인 거니까. 우리 성희롱엔 3가지 있죠.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네, 그 다음에 시각적 성희롱. 네. 그래서 지금 2번, 뒤에서 뼈하나에 엉덩이 밀착시켜요. 신체 노출할 전부 다, 그렇죠. 육체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음란한 사진을 보내주는 건 시각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이제 다음 문항이요. 11번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3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4번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한다. 5번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는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해고할 수 없죠. 채권자 양도 안 돼요. 그렇죠? 뭐 압류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 보험급여는 내용에 따라 좀 다르지만 글자가 살짝 다르네요. 이동해 볼까요? 이렇게요. 네, 나왔죠,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네. 그다음에 세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도 장애급여의 지급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번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2번 대상자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3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4번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 5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예, 이것도 어렵지 않게 부르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항 갈게요. 13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짜증을 내며 매번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놨어.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거야.
네, 자, 그렇게 할 때 이제 요양보호사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1번, 딸에게 와서 자르라고 할까요? 2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3번, 제가 볼 때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던데요. 4번, 오늘은 미용 자원봉사자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5번, 시설에서 생활하면 머리를 짧게 자르셔야 해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 좀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저조차도요. 네, 이유는 단 하나, 책이 없어요. 네, 표준교재 없어요. 근데 실제 구시에 났던 문제예요. 이건 뭐죠? 표준교재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예시 문장을 냈을 때 예, 어디에 근거해서 원칙에 준해서 이걸 맞춰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조금 난해하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의사소통하고 또 양보 대처 방법하고 직업 윤리하고 막 다 짬뽕 시켜놓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노하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대상자다라고 생각하고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문항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예, 기분이 상하지 않는지 저는 여기에 의사소통 보통 초점 놓고 문제 풀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말해야 돼? 이것만 집중하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요양보호사 이런 문제 포기합니다. 내가 오늘 대상자다. 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네가 말해봐, 1번, 요양보호사. 2번은 그럼 네가 말해봐. 이렇게 내가 대상자 입장이 됐다라고 바꿔놓고요. 그러고 한번 답을 읽어보시면, 그러면 5개 문항 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건 2번밖에 없어요. 왜? 3번 안 믿어져요. 2번하고 3번하고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에휴, 또 그냥 하는 말이지. 뭐, 이런 뉘앙스예요, 저기는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짜증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뭔가 좀 다른 기분을 좋게 하는 방법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들을 적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긴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모르시면 그냥 한 문제 틀려도 돼요. 꼭까지 100점을 맞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재가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관절염 약을 대리 처방 받아달라고 요청함. 1번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 2번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3번 다른 대상자의 관절염 약을 제공한다. 4번 생각해본다고 하면서 답변을 피한다. 5번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리처방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안 해줄 거예요, 또 대리처방. 대리로 간다고 뭐 해주지도 않아요, 이거. 뭐 가족도 아니고 영보 선생님이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서비스를 제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조건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1번처럼 거부한다가 정확한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요. 15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자, 대상자가 밥그릇을 밀어내면서 나 밥 못 먹겠어. 네, 자, 아까 같은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1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2번. 너무 까다로우시네요. 3번. 배고프실 때 말씀하세요. 4번.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5번.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1번이죠. 네, 1번. 이렇게 했을 때 대상자가 내가 만약에 나 밥 못 먹겠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주면 가장 이 안에서 그래도 기분 좋게 대상자의 그죠?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표현? 네, 1번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오시면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의사소통 문제도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공감법 찾기 이런 거 하실 때 조금 네,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은데 예, 그러면 또 이제 너무 네, 많이 설명하고 길어진다고 또 네, 불만 갖고 계신 분들 있으니까 문제풀이는 최대한 더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 사실 교재를 좀 꼼꼼히 보시는 게 더 좋거든요. 네, 자, 다음 문항이요. 16번입니다.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에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상 부위 내리기, 2번 손상 부위 스트레칭, 3번 고주파요법, 4번 전기 광선요법, 5번 손상 부위 압박. 자, 정답은 5번이죠. 이거는 이제 어디서 포인트 찾으셔야 되냐면 직후, 초기, 예, 급성기죠. 자, 그때 손상 부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려주셔야 되고
움직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스트레칭, 만지거나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고주파나 전기광선요법은 이거 급성기 치료 아니죠. 급성기 이후 치료에 해당하는 거죠. 손상 부위 압박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문항 갈까요? 자, 1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한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1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2번 옴, 3번 결핵, 4번 독감, 5번 머리니.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오염된 음식을 통해서, 그죠? 여기 보시면 또 구토, 설사, 딱 봐도 노로바이러스 장염 다 보이시죠? 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위액 분비량 감소, 2번 식후 포만감 지연, 3번 지방 흡수력 증가, 4번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증가.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소화기계에서 증가되는 표현을 쓰는 게 있죠. 쓴맛, 신맛 증가. 그거 딱 외우고 계시면 3번, 5번 일단 틀려. 네, 그죠? 그리고 향상이 증가니까 이것도 빼. 이렇게 하시고 두 개에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네, 지금 보시면 식후 포만감 지연? 포만감 지연이라는 얘기는 배부른 느낌이 식후에 잘 안 느껴져서, 그죠? 뒤에 온다 이런 말인데 그렇지 않을걸요? 소화 능력이 좋아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찾다 보면 사실 2번 문항 같은 거 표준 규제 없습니다. 저도 지금 128페이지 놓고 보는데요. 오늘도 여기 수업하고 왔거든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아마도 소화 능력의 저하 이런 부분과 대치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변화의 특성을 세 문제 풀고 나서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거든요. 네, 다음 문항 일단 또 볼게요. 자, 19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 2번 심장 근육 두께 감소, 3번 심박동수 증가, 4번 심장의 탄력성 증가, 5번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심혈관계도 증가되는 애 있어요. 어떤 게 증가가 되냐면 근육이 두꺼워져.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근육이 두꺼워져 증가되는 거 맞아. 이렇게만 외우시면 이거 그냥 문제 있는 사이 1번 바로 답이 나와요. 왜냐면 증가 앞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장 근육의 두께가 증가된다. 그럼 딱 봐도 그냥 보시는 순간 1번 답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노하우 있어요. 그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야 시간을, 네, 이걸 줄여가면서 그냥 쭉쭉쭉쭉 읽어가면서, 여기가 답이다. 여기가 답이다. 이렇게 하지. 뭐 다 읽고 나서 한참 생각하다 답 찾는다. 시간 모자랍니다. 그렇게 보시면. 네. 자, 다음 문항이요. 요거 마지막 문항 하시고 제가 요거 비법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더 보실게요. 자, 20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인슐린의 민감성 감소, 2번 갑상생 호르몬 갑상샘, 갑상선 이게 더 맞는데 갑상선, 갑상샘 비슷하게 부르니까요. 호르몬 증가, 3번 뇌하수체 크기 증가, 4번 기초 대사량 증가, 5번 공복 시 혈당 수치 감소.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도 증가 있어요. 공복 시 혈당 증가. 네, 공복 시 혈당. 공복 시 혈당이 증가됩니다. 그거 외에는 증가 표현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일단 공복 시 혈당 증가됐다. 그러면 두 개 X치고 세 개 X치고 그리고 공복 시 혈당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왜 감소가 돼? 이렇게 하면 답 1번 나와버려요. 인슐린 민감성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정답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어서 세 개를 답을 내릴 수 있는 거냐면 저만의 노하우 있어요, 이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 노하우는 이 표를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저는 제가 영보사 문제풀이라는 강사이자 유튜버지만 다른 강사님들 거 전 잘 안 보거든요. 다른 강사님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랑 비슷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 거 잘 안 보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다른 강사님들도 이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외워야 될 거 암기의 가장 기본은 정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암기해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다 그냥 의학
게 관련된 이 질환을 싹 모아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리고 특성에 관한 것만 다 뽑아가지고 증가되는 표현과 감소, 대부분 감소입니다. 예, 노화가 돼서 좋아지는 거 별로 없어요. 대부분 감소. 근데 그 중에서도 증가되는 표현을 쓰는 게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내분비계까지. 왜? 심리정신계는 어차피 증가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문제 안 내요. 그거 다 대상자 이해 파트에서 심리적 특성의 문제를 출제하지 의학에서는 한 번도 문제를 낸 적이 없거든요. 이건 기출문제 분석하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소화기계부터 내분비까지 증가되는 표현들만 지금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 이것만 암기하고 계셔도 아까 같은 문제 3개요. 읽는 쭉쭉 답 금방 나와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암기하지 못하시면 1번 맞아, 2번 맞아, 읽기도 헷갈리고요. 다 읽고 나서 답 잘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암기하시라고요. 지금 요거가 제 여기 영상에도 있지만 쇼폼에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저희 교육생 선생님들한테는 단톡방을 다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외워갖고 오시라 그래요. 그래야만 이런 문제 좀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제 졸업생, 제가 가르치는 졸업이건 수강생이건 다 같은 분들만 있는 거 아니니까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정리해서 갖고 오는 것들은 사실 쇼츠에 다 있거든요. 짧은 영상에. 그래서 선생님들 걸로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요걸로 정리했다 하시고 요것도 본인이 한번 읽으시면서 공부해 주세요. 그럼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에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1번 협심증, 2번 대장암, 3번 담석증, 4번 위궤양, 5번 췌장염.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헬리코박터 나오면 일단 위궤양 찾으시면 돼요. 네, 물론 헬리코박터균이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속쓰림, 상복부 불편감 이런 증상을 정확하게 적어줬고요. 이런 거 보자마자 이거 문제요. 지금 오지선이잖아요. 네, 이거 삼지선으로 딱 줄여서 풀 수 있어요. 삼지선이 아니라 이지선을 줄일 수 있네요. 왜냐하면 저희 표준 교재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배웠을 거예요.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제가. 네, 소화기계 질환은 6개거든요. 거기에 대장암 나와요. 위궤양도 나오고요.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 6개 외에 어떤 질환도 우리 표준 교재는 없습니다. 실제 의학상에 존재하는 용어지만 요양보호사 시험 문제는요. 책에 있는 거 외에 없는 질환을 찾아라라는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기출문제 다 뒤져봐도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표준 교재에 나와져 있는 의학의 병명이 뭐야? 이거를 정확하게 먼저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그 질환별로 특징이 뭐야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거 문제 아무리 풀으셔도요. 수많은 문제를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정말 제대로 잘 들으시고 그리고 표준 교재 내용 정확하게 정리하시고요. 이게 수많은 문제들보다 훨씬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표준 교재 얼만큼 좀 잘 정리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잘 인지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솔직하게 저는 수업 시간에 이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종강될 때까지 절대 안 풀려요. 네, 학원 저도 강사지만 한 번도 80문제를 드리고 풀어보세요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수업 진도 다 끝나면 그때 모의고사 자가진단 용어 드리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 문항 갈까요? 자, 22번입니다.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뭐죠? 옳은 것은, 요거 잠깐 수정할게요. 네, 자, 1번 읽겠습니다.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번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번 증상이 사라지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4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5번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네, 정답 4번이죠. 폐결핵에 관한 거. 네, 간 기능 검사가 주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항결핵제가 워낙 약이 독하기 때문에 간이 손상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필요해요. 자, 폐결핵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성이었죠. 스테로이드 예방약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 항결핵제도 예방약이 아니라 치료제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 증상에 보시면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는 증상이지 5번의 문항은
네, 맞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23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2번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3번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일어난다. 4번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5번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활동 정도와 관계 있습니다. 움직이시면 많이 아프고요. 좀 덜 움직이면 통증이 줄어들고요. 계단 오르내리기 부담 많아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관절이 뻣뻣해지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그쵸? 그럼 30분 안에는 또 풀어지고요. 체중 늘리시면 안 돼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압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표준 체중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5번은 맞는 표현이죠? 자, 다음 문항 갑니다. 24번입니다.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을 제한한다. 2번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3번 기침을 하게 한다. 4번 매일 줄넘기를 하게 한다. 5번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변비가 예방이 돼야지 맞죠? 네, 왜냐면 앞에 방광 주머니, 오줌 주머니 방광, 뒤에 직장 주머니, 그죠? 요 주머니가 뒷주머니가 가운데 자궁이 있지만 뭐 노인이 자궁이 커질 이유는 없으니까요. 임신 안 하시니까. 뒷주머니인 직장 주머니가 빵빵해서 변비가 있어서 커지면 앞주머니인 방광 주머니 째고 누릅니다. 그러면 요실금 더 심해지죠. 예,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요실금을 네,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다음 문항이요. 25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동은 1번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2번 침상 시트에 주름을 펴준다. 3번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4번 천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 5번 목욕 후에 피부를 완전히 말려준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요거 지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문제 푸시면서 금방 이해되셨을 거예요. 1번, 2번, 3번, 5번은 이거 욕창 안 생기게 잘 하고 있구나. 그런데 4번을 보니까 청골부에 돈독백에 대어주면 안 되는데 그쵸? 이거 뭐예요? 주변에 네, 꼬리뼈 욕창 발생 주변에 더 순환을 막아가지고 저해시켜서 욕창이 더 심해질 수 있죠?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26번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감각 민감성 증가, 2번 갈증 감소, 3번 소변 배설량 증가, 4번 음식 섭취량 감소, 5번 수분 섭취량 감소.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3 다 찾으시면 되죠. 첫 번째가 다음. 아, 그렇구나. 수분 함량이 다음. 물을 많이 먹으니까 증가고요. 두 번째가 다뇨. 소변량 늘어나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시 음식 많이 먹어요. 갈증은 네, 다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갈이라고도 보통 표현하니까. 네, 그 증가됩니다. 자, 소변 배설량 증가, 다뇨, 이거 맞잖아요. 그쵸? 감각의 민감성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감각이 저하돼요. 그래서 그 감각이 저하 때문에 당뇨발 관리에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예, 노출 금지하셔라. 이거 당뇨 심해지면 감각 이상이나 감각 저하가 오기 때문에 뜨겁고 차가운 거 잘 못 찾아요. 그다음 화상 동상 입을 위험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자, 27번입니다.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은 1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번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았다. 3번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4번 낮에 햇볕을 쬐며 운동을 한다. 5번 식욕과 체중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네, 정답은 2번이죠. 우울증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였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신피질, 내하수체 호르몬이 감소가 되어도 네,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네, 우울증 발생 위험이 그닥 없어요. 오히려 예방에 더 가깝고 치료에 더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28번입니다. 영양 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번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2번 배변 활동이 양호한 대상자, 3번 사회 활동이 활발한 대상자, 4번 잇몸에 맞는 의치를 낀 대상자, 5번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쓴 대상자.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영양 발생 위험. 인지 기능이 저하돼 계시면 이거 영양 문제 생기죠.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언제 먹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잘 챙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가 맞습니다. 약간 뭐하고도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네, 우리 책에 나는 선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망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다음 문항이요. 29번입니다. 노인 수면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면량이 증가한다. 2번 낮에 졸음을 덜 느낀다. 3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4번 수면의 효율이 높아진다. 5번 잠들기까지 시간이 짧아진다. 네, 정답은 3번이죠. 수면 중에 자주 깹니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네, 잠들기까지 시간이 아예 짧아지지 않아요. 잠들기까지 시간이요. 네, 나이 드시나 젊으시나 이게 다 비슷해져요. 그 다음에 수면량이 아니죠. 수면량은 전체 수면 시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아져요. 젊은 사람에 비해서. 그 잠의 시간이 단축되니까 졸음이 더 많이 올 수밖에 없고요. 효율이요,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도 피곤한 것 같은 부분들을 자꾸 노인분들 호소하시죠. 자, 다음 문항이요. 30번입니다.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2번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3번 장용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4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5번 항고혈압제는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네, 정답 4번이죠.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서 복용하실 수 있다. 이것도 다 금방 찾으셨을 거예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1번, 3번 같이 볼게요. 서방제는 분쇄하시면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서방제가 어떤 약인지 혹시 아시나요? 느릴서죠. 네, 느리게 천천히 녹으면서 약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걸 분쇄해서 갈아버렸으니 그대로 먹으면 네, 흡수가 빠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작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서방제라는 것은 천천히 녹여서 먹는 약을 서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형 코팅제, 예, 요거 분할하시면 약효 떨어져요. 그래서 그다음 인슐린은 구강으로 아니요. 다 위장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약은 경구혈당, 그죠? 경구혈당제, 그 입으로 먹는 약이지 인슐린 주사약밖에 없습니다. 항고혈압제는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시면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칼슘 차단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31번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예방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묶인 것은 1번 백일의 디프테리아, 2번 파상풍 인플루엔자, 3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4번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5번 폐렴구균 대상포진. 네, 정답 3번이죠. 자, 일단 예방접종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두 개만 알면 예방접종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럼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65세 이상에서 접종하는 접종명을 다 외우고 계신가요? 이것도 외우셔야죠. 그러면 5개. 파상풍,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이거 접종명부터 알아둡니다. 지금 딱 보니까, 다 있어요, 일단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워두셔야 될 게 뭐냐면 연수 나오는 거 외워주시면 돼요. 10년마다 접종하는 거는 뭐 있을까요? 파상풍, 디프테리아. 맞죠? 10년마다 접종하는 거. 그래서 지금 답이 3번이 됐잖아요. 하나 더 알아주셔야 돼요. 매년 접종하는 거. 뭘까요? 인플루엔자. 그러면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연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요거 아시면 예방접종에 관련된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어요. 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문항이요. 3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번 실금을 여러 번 함, 2번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짐, 3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4번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5번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함.
네, 정답은 4번이죠. 자, 일단은 애매한 건 다 빼주셔야 돼. 애매가 뭐지? 예, 이런 거. 여러 번이 몇 번이야? 더 심해지면 어떡하는 거지? 오랜만에. 아니요. 네, 간단. 이런 거 되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애매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건 사실 숫자를 기록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단 여기는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시면 일단 숫자 있는 거를 먼저 보기를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런데 그나마도 4번에 보시면 오후라는 시간 명시를 했고 바나나 예, 정확하게 뭘 먹었다. 뭐 바나나 한 개를 섭취함, 두 개를 섭취함 이러면 더 좋겠네요. 문장에서는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4번이 가장 정확하게 잘 기록한 겁니다. 애매함을 좀 많이 뺐으니까요. 자, 다음 문항 갑니다. 33번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번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2번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3번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4번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해할 때 5번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네, 정답은 5번이죠. 보고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 보고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어렵지 않게 답이 5번. 그냥 읽으시면서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다음은 갈까요? 34번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에서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1번 하필 왜 내가 죽어야 해? 2번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3번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4번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5번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 네, 정답은 4번이죠. 타협. 예, 연장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뭐 할 때까지만, 언제까지만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고요. 1번 같은 경우 왜가 들어가니까 분노에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지쳤어 나오면 수용. 5번에 아니 믿을 수 없어. 이거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을 수 없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정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할게요. 35번입니다. 임종 직후의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 2번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3번 눈을 감지 않을 경우 그대로 둔다. 4번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5번 대상자가 있는 방에 조명을 꺼둔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머리와 어깨를 받쳐줘서 혈액이 정체되는 걸 막아줘야 되는 게 맞고요. 튜브는 의료인에게 제거를 의뢰하거나 요청해 주셔야 되죠. 제거해달라고요. 자, 감기지 않으면 솜이나 꽃을 적셔 눈이 올려주시면 되고요. 시트는 얼굴이 아니라 어깨까지 덮어줍니다. 그리고 방의 조명은 차분하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5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틀린 문항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 번호 보면서 어느 단어인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적어 놓으신 번호가 틀린 번호가 몇 번인지를 이렇게 번호대로 찾아보시면 그러면 아, 내가 인권과 직업윤리 단어에 조금 많이 틀렸네. 나는 노화에 따른 변화 질환이 많이 틀렸네. 아, 나 지금 인종 두 개 다 틀렸네.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틀린 문항의 단원을 집중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걸로요? 표준 교재만 하는 게 없어요. 좋은 거. 무조건 교재를 봐주시는 게 좋아요. 교재도 제가 이렇게 표준 교재에 페이지 다 써드렸어요. 예, 교육원에서 받으셨던 교재, 그게 표준 교재거든요. 뭐, 저가 다른 거를 저희 학생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해서 모든 교육원이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 표준 교재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책으로 정확한 표현을 다시 한번 익혀두시는 걸 선생님들에게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35분은 같이 풀어봤고요. 제 설명란 안에다가 저희 졸업생 선생님들 시험 보시고 나셔서 합격자가 말한다. 사실 블로그예요. 선생님들 네이버 얼마나 잘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있는 글들이 위안보사 관련된 글들이 제 글 진짜 많거든요. 네, 블로그가 감사하게도 제가 발행을 하면 블로그에서 위안보사 카테고리 키워드가 관련된 글들은 제 글이 거의 반 정도 차지해요. 되게 많이 이렇게 띄워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도 위안보사 시험 보시고 선생님들 합격 노하우 글을 썼더니 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글을 보시러.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넣어드릴 테니까 선배들은 어떻게 공부했더라? 이런 거 좀 잘 읽어보셔서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강 중인 교육원에 뭐 있는 강사님들이 같은 선배님들이 이야기를 좀 전해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글로다가 이렇게 써서 정확하게 선생님들한테 지면을 읽을 수 있게 제공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블로그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링크 넣어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네, 너울은 다음 시간에 실기문항으로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